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뉴욕 증시도 1시쯤에 조기 폐장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평가가 내려지며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오늘 국내장 좀 한산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시장이 어땠는지 내용 정리하면서 살펴볼 뉴스들 오늘 좀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제 양 지수 분위기부터 훑어보시죠.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약보합으로 뚜렷한 방향 없이 끝이 났습니다. 양 지수에서 각각 올라가는 종목 비중은 한 40%대 정도였어요. 지수 움직임 대비해서는 종목의 상승 비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도주 자체가 없어서 지수는 조금 갇혀있는 느낌은 들지만 개별 종목으로의 온기는 꽤나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 표현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냥 각개전투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트레이딩 대응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반도체와 의류 섹터를 제외하고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바닥 인식이 조금 작용했고요. 주도주는 부재했고 높은 ADR은 부담되면서 지수 탄력은 조금 둔화됐죠. 반도체는 엔비디아 중국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떨어졌어요. 어제 HBM, 엔비디아, 장비, 옷삿 관련한 종목들 하락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쪽에 낙폭을 조금 제한하는 움직임은 엔터와 제약바이오 쪽에 시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도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을 이제 음반 판매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를 좀 덜었다라는 거죠. 엔터 쪽이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밀리고 나서 강하게 되돌림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 혹은 수급 빈집 인식 등이 들려오는 섹터 등은 올라가고 있죠. 제약바이오도 요즘 증권가에서 내년도 전망 보고서들이 쏟아지는데 어제도 한 몇 군데 보고서가 겹쳤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의 시각 등이요. 그래서 신약이 글로벌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을 방어해줬죠. 여러 가지 테마가 작용했던 어제였습니다. 최근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민정책 언급으로 인해서 일부 테마주들의 급등이 있었고요. 의대 정원 이쪽에선 교육주를 들어 올렸고요. 초전도체 요즘 심심치 않게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도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미뤄졌다라는 소식과 또 한국전력 개별 이슈 등으로 인해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 수급 빈집에서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한 번씩 계속 분출이 되는데 어제는 제주반도체가 10% 정도 올랐었죠. 온디바이스 AI 종목입니다. 모바일 D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죠. 저전력의 속도가 빠른 모바일 D램 쪽에 제주반도체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겨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원웹이 인도위성 광대역 운영 승인 이슈로 인해서 인텔리안테크 강세 있었고요.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8기 신축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원전주도 그리고 어제 풍력 이슈 저희 산업뉴스에서 짚었었죠. 유니슨도 반응 보였고요. 일라이릴리의 독일 공장 건설 추진 이슈 속에 비만 당뇨 쪽에 페트론도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개전투하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뉴욕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여러 국내 산업 뉴스들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랜만에 메가 트렌드 비만 얘기 해보고자 해요. 작년에 제가 젊은 당뇨인인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찾아보다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 뒤로 정말 꾸준하게 관련한 브리핑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메가 트렌드는 비만 당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약 바이오 쪽에서요. 이 부분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보죠. 2035년도에는 인구 절반이 과체중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절반 정도가 과체중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하죠. 10명 중에 7명이 과체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인식이 조금 변화됩니다. 과거는 과체중,
비만,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잘못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질병이다 라는 인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합병증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비만, 당뇨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고혈압 이런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비만, 당뇨를 치료하는 데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만, 당뇨의 문제가 과소평가돼 있던 것에서 탈피하죠. 왜냐하면 비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비만인 경우는 20개 이상의 합병증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가 5 늘어날 경우 사망률이 30% 정도 증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높은 치매 유병률까지 보인다고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나자 시장에서는 빠르게 관심을 높였고요. 이 치료제 시장이 컸습니다. 백조 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죠. GLP-1이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LP-1이라고 한다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쓰이죠. 이 GLP-1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로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1세대 때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살이 빠지는 비중을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체중 감량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작용은 꽤 있었죠. 그런데 이게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오면서 꽤나 많이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지금 가장 베스트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위절제술인데 그 정도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3세대 치료제들은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신약이 발달하면서 효과나 편의나 안전성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극대화된 광고 효과도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나는 살 뺐는데 위고비로 뺐어 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이 시장의 엄청난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노보노와 일라이릴리가 대표적인 업체이고 우리 이거 1년 내내 얘기를 들었던 종목들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시총 1위가 일라이릴리가 된 점, 유럽의 시총 1등이 루이비통 쪽이 아니라 노보노디스크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얼마나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된 증설 얘기도 들려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 이슈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서 17일 일라이릴리가 독일의 3조 투자 공장 설립한다라는 얘기를 내놨고요. 로이터는 23일 노보노디스크 프랑스에 3조 투자한다라는 소식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쪽은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80에서 8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들 경쟁은 좀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후발주자로 꼽히는 세계적인 업체들이고요. 국내도 있죠. 유한양행, 한미약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노란 줄이 한미약품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국내 상장사에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살짝 밀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비만 당뇨 쪽도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 GLP-1 의약품에 대한 자살 충동 부작용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11월 혹은 12월 안에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점검해야 되겠고요. 캐파 증설이나 CMO 가동 지연은 없는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타격은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가 인하 압박은 없을지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여부도 체크가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치료제나 유전자 가위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비만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면 기존의 치료제 모멘텀은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은 이슈들이지만 우리가 이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되죠. 특히나 첫 번째 이슈는 좀 가까운 일정이기 때문에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관련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제 시세 괜찮았던 페트론도 비만 치료 쪽에 있죠. 아이센스에 대해서도 시장에선 꽤 많이 얘기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에 비만 당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이런 혈당 측정기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 진만센과 잠시 후에 체크하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고민해보면 심플합니다. 좀 더 날씬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비만 쪽에 관심이 올라가죠. 탈모 역시나 인간의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죠.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알츠하이머 치매시냐 레카네맙, 이것은 성분명이긴 한데요. 이게 국내 허가에 대한 기대감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주목도가 이 허가를 받게 되는 순간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이 레카네맙 승인 일정에 맞춰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 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준비한 것이고 일라이릴리 역시나 도마네맙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것이 만약에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진다면 시장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은 피플바이오, NK맥스, 뷰노, ABL바이오, 퓨처캠 등등이 꼽히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을 진만쌤한테 넘겨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 있는 진만쌤 표정이 보이는데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로 본다면 송전망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라도 시세를 줄 수 있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었던 전력망에 대한 권한을 민간에게 오픈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전력혁신대책이 발표될 거고 그 안에 그 내용이 담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적자를 갖고 있는 한전이 송배전망 속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에게 일정 부분 오픈을 해주는 거죠. 민간 사업자가 전력망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설비 임대료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습니다. 대신 한국전력은 전력망에 대한 설비 소유권은 갖게 되죠. 이렇게 해서 송배전망의 설치 속도가 조금 나게 된다면 관련해서 종목들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송배전망은 부족한 상황이죠. 일전에 베트남의 전력 부족 이슈, 셧다운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미국도 당연히 지금 송배전 투자는 아낌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나 신재생 혹은 리슈어링 이 모든 것들에서 새로운 터전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배전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살폈었죠. 국내에서 송배전 관련한 종목들로는 이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대응 가능한 영역인지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뉴스가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FSD 설명서를 추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차이나 측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곧 중국에서 나오는 차량에 FSD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생태계 얘기 자주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꺼냅니다. 지금 테슬라는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 충전에 대한 이익이 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차량을 팔아서 차량이 돌아다니고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충전 시스템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전기차 데이터도 확보하게 되죠. 이렇게 모은 엄청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FSD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것. 개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말고 가만히 놔둬도 돌아가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길 언제나 원하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테슬라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돈을 주듯이요. 하나의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데 결국엔 테슬라도 원하는 게 그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인 거죠.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사로 거듭나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의 포석이 바로 FSD 베타 버전이 열심히 돌아다녀서 모은 빅데이터 등을 소프트웨어로 완성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 차량에서부터 정말 탑재가 될 것인지 기대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는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이슈들도 꽤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점에서 점검은 필요할 것 같고요.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은 항상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동안은 소프트웨어,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이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답변 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는 7일 연속 올라가다가 어제는 소폭 하락으로 끝이 났거든요. 관련해서 어느 쪽이 주목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자율주행 뉴스가 있었다 정도 체크하시죠. 자, 그리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 교체 다음 달 15일부터 이제 반영이 됩니다. 편입되는 종목 이 정도고요. 편출되는 종목 이렇게 7개입니다. 코스피 200에서요. 그리고 코스닥 150에서 편출입 종목은 17종목이니까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어느 정도 노출이 됐으나 종목에 대한 얘기는 확정적으로 나왔으니까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저희 이야기 나눠봤었던 아이센스라던가 뭐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은 거의 다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KRX 300에서는 라더견 사태로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종목들은 다 편입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들려왔던 국내 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섹터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완성차와 부품사 중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성차 얘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주가와는 좀 따로 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누적되어 있었던 대기 수요가 있었고 반도체 수급의 차질이 좀 해소가 되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에 따라서 역대 최대 실적을 현대차와 기아가 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주가의 디커플링, 현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증권가의 해석이 될 텐데요. 이렇게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당시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볼 텐데요. 그때 현대차가 2조 5천억 원 정도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때 주가는 26만 8천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에는 3조 원대, 그러니까 거의 4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못한 18만 원대 어제 종가가 형성이 됐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당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8만 원대였던 주가가 현재는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한 10년 전의 주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현재 상태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이거겠죠. 어제 조선주 브리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입니다. 좋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좋을 것이냐, 언젠가 또 꺾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게 바로 그 핵심이 되겠고요.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이렇게 주가와 실적의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려의 근본은 역시나 금리입니다. 고금리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 여력이 내려가면 당연히 자동차 수요는 위축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두 푼 하는 그런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구매를 할 때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 당연히 금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과거를 지금 좀 체크해 봤을 때도 5% 이상 기준금리가 5분기 연속으로 지속되면 미국의 신차 판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테슬라를 제외를 하고 완성차 업체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보시면 올해 들어서 각각 10% 이상 밀렸었고요. 스텔란티스는 4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그래도 각각 20%, 40% 정도의 상승을 나타냈어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1월 들어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죠. 각각 10% 내외로 올라가고 있고 나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드와 GM 대비해서는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처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저가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현대차와 기아의 차종 믹스 개선,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라는 가격 메리트도 있겠고 내년 3분기쯤에는 확실히 전기차 관련해서 뭐 정책이라던가 신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죠. 테슬라나 이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줄여가는 상황에서도 현대차, 기아는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워낙 좋았고 현금 흐름도 괜찮았기 때문에 연말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봤을 때도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증권가에서 올려잡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조금이지만 3개월 전 대비해서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증권가 리포트들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자동차와 모빌리티가 어쨌든 지금 전기차의 시대가 왔고 앞으로도 더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인데 거기서도 우리는 전동화 공급망에 주목해보자라는 게 증권가 의견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의 둔화와는 좀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EV 공장 가동이나 2025년에는 인도 4공장 가동 등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이쪽이 이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할 텐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편승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와 모빌리티 쪽의 비중을 만약에 늘린다면 특히나 부품사, 그중에서도 전동화 공급망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2025년 대비해서 대표 이제 전동화 공급망인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완성차보다 실제로 이들의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앞서 현대차, 기아가 이번 이제 11월 들어서 9에서 10%가량 올랐을 때 현대오토에버 30%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SL, 화신, 뭐 지금 HL, 만도, 금호타이어 이러한 종목들은 두 자릿수 훨씬 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각각 보시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 1% 정도밖에 상승률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유럽에도 처음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슬로바키아예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SL 같은 경우 최상위권의 영업이익률을 지속하고 있고 화신도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타이어 관련주 한번 가나 안 가나 짚어드렸는데 역시나 좋은 실적들을 내면서 이렇게 잘 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사들 정말 많은데 여기서 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앞서 봤듯이 미국과 인도 쪽에서 이제 증설에 따른 수혜주들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게 SL과 서현이화 그리고 화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따른 수혜주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뭐 현대차 그룹에 있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도 있고요. 앞서 인도 쪽의 모멘텀 같이 받아가는 SL과 서현이화, 화신까지 있습니다. 진만쌤이 또 추천하셨던 종목 중에 SL과 화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말씀 주셨던 추가적인 이야기들 더 풀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이 휴장이라 그런지 이렇게 마음이 한결 좀 편합니다. 아침에 막 바쁘게 뭔가 알아보고 정리해서 전달할 내용이 오늘은 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이슈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돌아가니까요. 저희 전략 챙겨봐야겠죠. 오늘 국내 시장 전략 어떻게 짤지 다음 주 대비 전략까지 포함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은 대형주는 살짝 이제 다음 주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는 사실 제한된다. 뭐 지수단에서는 뭐 2차 전지가 살짝 오르거나 뭐 반도체가 살짝 떨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급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중국 쪽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긍정의 시그널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이제 유럽 쪽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단순히 일단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지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은 끌어가기는 좀 힘들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사실 고점이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부담도 가는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당장 큰 지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대형주들은 좀 밀어넣어야 될 것 같다. 즉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좀 쉬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중소형주 시장의 강세가 오늘까지는 좀 전망이 됩니다. 이제 뭐 테마주들의 최근의 흐름이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요. 이제 뭐 거의 마이너스 50%였었던 분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수익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맞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종목들과 기업들의 상승을 보셨을 때 오늘도 그런 재미있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에 정말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뭐 2등주, 3등주까지 같이 막 으쌰으쌰 했는데 요즘은 이제 1등주와 2등주 정도까지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과 그 뒤에 나오는 후발주자 정도까지만 끌어가는 이제 힘이 존재를 하고 그 이상의 밑에 하단부 종목들은 좀 이제 윗꼬리가 남기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가시기보다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이 되고 기술적 부분이 완성이 되면은 어느 순간 기사가 붙어서 상승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부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이제 요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12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지속 가능한 테마 이슈라고 하면은 지금 뭐 물리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테마에 물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초전도체도 그렇고 이제 계속 또 결국에는 돌아 네. 다시 오는 것처럼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흐름들 이제 기술적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자체의 색깔은 뭐 빨갛다가 파랬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재미와 난이도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난이도로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눴었고 그래도 긍정의 시각을 저희는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미반도체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은 얘기 주셨지만 말씀 주셨던 이스페타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이 밀렸단 말이죠. 인전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길게 끌고 가는 분들을 위한 전략 주세요. 사실 뭐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당연히 뭐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상승 반등에 실패를 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서 올 테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죽지 않고 정말로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리튬 쪽에 반등 나와서 같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수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나온 거지 뭐 크게 이제 어제 하락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정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늘리실 분들은 늘리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는 뭐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때 받는 수급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이스페타시스 혹은 이제 HBM 쪽에 강한 하락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적정 구간 내에서는 당연히 추가 매수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가미하시면 조금 더 수익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뉴욕장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을 확 줄였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혹은 좀 잔잔한 섹터들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비만 당뇨 쪽이요. 어제 펩트론 올라가기도 했고 사실 일라이릴리나 노보노에서 계속 증설 얘기 나오고 이런 뉴스 등은 이 비만 당뇨 치료제를 계속 자극할 겁니다. 근데 이들 종목도 가열차게 올랐다가 또 꽤 많은 변동을 보여줬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또 올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나 비만 쪽이라고 설명이 드리는데 앞서 HBM에 이어서 이제 비만 당뇨도 다시 돌아올 테마? 네, 그죠. 이제 조금 이제 시총이 낮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하단부에서 매번 이제 강조 사실 다 결국에는 또 올 거다. 다시 테마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제 정말로 수급 한번 받았을 때 상승률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네. 나타납니다. 뭐 10% 이상의 상승 나오는 거는 정말 1도 아니었었는데 펩트론이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뭐 글로벌 이제 뭐 탑
안에는 들어가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국내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시점 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다 비만 쪽으로는 이제 인벤티지 랩과 이제 펩트론 두 종목을 매속 강조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테마 이슈와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벼운 종목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형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돌아 펩트론 모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뭐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펩트론이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긍정의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물리더라도 하더라도 적정부에서 이제 추가 매수나 혹은 기술적 부분 가미한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펩트론에 대해서 어제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매매 전략도 구체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죠. 알츠하이머 쪽은 커버하시나요? 혹시 하시면 코멘트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번으로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찬가지. 바이오는 결국에는 이제 돌아서 결국에는 그 시점 적정한 시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따라서 이제 또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종목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치매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에 뭐 국내 임상, 뭐 패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이제 적정하게 바닥권에서 잡았다가 이슈 나왔을 때 또 팔아야 사실 이제 빨리빨리 나오는 지금 가장 핫한 게 방금 이제 비만 당뇨 같은 경우 결국 보통 이제 기사들이 2주 정도 한 번 정도의 사이클이 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치매 관련주 같은 경우 뭐 한 달 혹은 이제 2달간의 이제 좀 넓은 간격에 맞춰서 기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텀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승률이 강하지만 빠르게 또 소화가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윗골이 남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이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또 다음 사이클 또 하단부에서 제공량이 매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팔고 또 하단부에서 다시 잡을 수 있다. 국내의 바이오의 특성상 매번 대조 소멸이라는 그런 가장 큰 이제 악재들을 납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련주들도 하단부에서 제공량을 권유를 드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세론 뉴스로 작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수정앵커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줬어요.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뭐 1년 내내 비슷한 얘기하는데 1년 내내 주가 수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살 수 있는지 내년 보고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1년 내내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맞는데 상단부는 제한되고 하단부도 제한돼서 박스권이 지루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2만 원 혹은 20만 원 위에 평균 단가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하단부에서 이제 물량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전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당까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배당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래 물리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배당 빼면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이제는 차량을 많이 팔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단부를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상단부 돌파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지금 과연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독 경제로의 전환이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뭐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률이 더 이상 개선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더 큰 이제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기아가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갖고 있는 메리트는 영업이익률이 높다. 특히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익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익률이 개선된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힘든다라는 이미 많이 써먹은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된다. 그래서 시장은 이들에게 새로운 재료를 이제 원하게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구독 경제 서비스로의 전환이 아마 그 이제 포인트가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당연히 자율주행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유료 서비스가 얼마나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제 뭐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테슬라가 우선적으로 이제 무쌍을 이제 좀 찍어줘야지만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의 큰 주가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가면 매도 혹은 28만 원 가면 매수 이제 하단부에서 10%대의 공략을 해보는 건 좋지만 당연히 재미가 없고요.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께도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현대차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물려 있다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격만 유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그래도 배당금에 대한 이슈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책도 잘 나오고 이거 굳이 이제 뭐 매도를 해서 이제 손실을 이제 확정을 짓기보다는 시간을 좀 롱텀으로 갖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내년 혹은 내후년의 주가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물려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시간에 맡겨도 배당이라는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혹여나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사실 트레이딩하기 재밌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매번 18만 원대에 가면은 좋은 수시세를 줬고요. 20만 원대 가면은 매도하는 전략 그대로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만 원, 20만 원 이 이야기를 정말 올해 내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사실 좀 갇혀 있었어요. 들려온 이슈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안정감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당 매력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부품주 전략 나눠봐야겠어요. 11월에 이미 저희한테 SL과 화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관심주가 그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재탕을 해서 맛있어지는 사골 같은 게 있고 그렇지 않아서 다시 이제 맛이 떨어지는 국물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쪽인가요? 이제 다시 우려 먹어도 이제 맛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종목들이고 이제 아까 이제 취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요한 매출처의 법인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테마성 이슈 예를 들어 인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인도 관련돼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관련된 부품주 모멘텀은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 테마성 이슈로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SA가 화신 두 종목은 그래도 아까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내에서 중복으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제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 붙여도 우려낼 수 있다라는 점 이제 다른 이제 부품주들 테마성 이슈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외형적인 성장과 테마 이슈까지 같이 붙어서 가장 시세가 나왔을 때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SA가 화신 물리더라도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물려도 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드리겠고요. 이제 부품주들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단순 테마성 이슈로 이제 보기에는 사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질수록 이제 부품주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이제 또 테마성 이슈 이제 미국 쪽의 투자 혹은 인도 쪽 투자 혹은 이제 뭐 인리 쪽 투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 맞춰서 보시면은 SA가 화신이 그래도 가장 부품주들에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 FSD 얘기 나왔을 때 자율주행 이야기 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 종목이라도 좀 볼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MC넥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카메라 모듈 쪽도 그래도 슬슬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스마트폰 판매량도 꽤나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바닥권을 지나가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당연히 차량 판매에 대해서 카메라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넥스를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집만스 픽은 앞서 살펴봤었던 이슈가 있는 내용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군의 종목 변경이 이제 다음 달 15일부터 해서 반영이 됩니다. 편입 종목들 내에서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을 골라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공매도가 막혔기 때문에 요즘 이제 선물 매도를 해서 이제 공매도를 좀 대신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선물 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은 사실상 조금 이제 매매 어느 정도 배제를 하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직전 분기만 하더라도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이 편입되는 순간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편입되는 순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공매도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에서 잘 컨택을 했었을 때 나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현재 마른 유동성에서 단비 같은 그런 상황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좋은 모멘텀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200에서는 덴티움, 코스닥 150에서는 이제 SPG를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즉 이제 회전율 혹은 이제 가장 빠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해봤고요.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수급을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 몇 종목 안 되는 임플란트 관련주들 여전히 중국 쪽 경기
경기가 이제 또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관련된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편입 예상 종목에는 이제 덴티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코스닥 150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또 많이 빠지고요. 또 로봇이나 AI 쪽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ETF의 추가적인 상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들 최근에 이제 로봇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SPG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순수하게 이제 로봇주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 안에 이제 부품주들 제가 조선주 말할 때 기자재 코멘트 드리는 것처럼 SPG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속기 관련 모멘텀은 분명히 이제 로봇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진만쌤의 공식 종목 같아요. 로봇 쪽에서 얘기 나오면 항상 SPG 말씀 주시는데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SPG,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덴티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ASR 거 들여다보니까 뷰노가 이제 수익이 너무나 괜찮고요. 또 어제 말씀 주셨는데 알체라가 어제 또 장중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 줄 코멘트씩 요청드립니다. 뷰노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뷰노 말씀을 드리면 뷰노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룸이 제일 많이 남은 게 뷰노라고 이제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꽤나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시브 자금까지 유입이 되면 저는 직전 고점이죠. 뭐 6만 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뷰노도 추가적인 상승세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AI 쪽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모아가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알체라 또 이제 어제 제가 은근히 이제 코멘트 드릴 때 이 종목과 섹터는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요 정도는 볼만하다. 즉 이제 완전 관심주와 이제 적당한 이제 관심주 내가 좀 이제 어투가 좀 다른데 어제 알체라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나왔고 이제 어제 첫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은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항상 상단부는 제한되는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알체라 어쨌든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지만 다음 주 정도까지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종목 AS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에 대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살펴주셨네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